새벽 4시 충남 서천 한복판 논 사이로 난 비포장길 끝에 불 하나 없는 단층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한 여자가 돌멩이를 들어 자물쇠를 내리치고 있었죠. 엄마, 살아있어?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논밭 위로 퍼져나갔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돌멩이가 쇠를 때릴 때마다 은지의 손등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벽을 긁던 소리가 멈추더니 숨을 간신히 내쉬는 신음 같은 게 문틈으로 새어 나왔던 거죠. 은지야, 엄마 여기 있어. 76세 강수님. 못이 촘촘히 박힌 창문 뒤에서 이불도 없는 맨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떨리는 팔로 벽을 짚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돌멩이가 쇠를 내리칠 때마다 수님의 손끝이 문 쪽으로 한 뼘씩 다가갔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뼈만 남은 몸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물쇠가 깨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지가 문을 밀어 열었죠. 그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갈비뼈가 드러난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은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오빠가 이런 짓을... 수님이 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저었죠. 기태가 나쁜 게 아니라 미란이가... 뼈만 남은 어머니는 자신을 가둔 아들을 아직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시선이 어머니의 팔목에 멈췄습니다.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시퍼런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은지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유통기한 3달 지난 반찬 2개. 싱크대 아래에는 빈 라면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어새긴 날짜 자국이 1000개를 넘겼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더니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은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적금 2억 해지 완료. 연금 계좌에서 매달 130만 원, 오빠 계좌로 자동이체. 3년간 빠져나간 돈이 화면 위로 줄줄이 떴습니다. 은지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바로 그 순간 수님이 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기태는 그래도 내 오빠야. 은지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을 가두고 굶기고 재산까지 빼앗긴 아들을 감싸는 어머니의 눈에 아직 모정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건지 딸을 말리려는 건지 수님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은지의 입술이 떨렸지만 손을 거뒀습니다. 먼저 병원부터,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엄마, 병원 가자. 지금 바로. 은지가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수님의 몸무게는 50kg가 채 안 됐습니다. 한 팔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웠던 거죠. 병원 가면 기태가 또... 엄마, 이제 오빠 말 안 들어도 돼. 내가 왔잖아. 그 한마디에 수님의 눈에서 3년 만에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백미러 속에서 못 박힌 창문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분식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불이 켜지고 국물 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던 그 가게. 주인 강수님은 손님 이름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님이네 국물이 제일이야. 단골 어르신들이 줄을 섰죠. 남편을 마흔에 보내고 2자녀를 홀로 키워낸 여자. 서울 은평구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적금 2억.
평생을 18시간씩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후에는 나도 좀 쉬어야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웃던 수님. 그 돈이 자신의 감옥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갇힐 줄은 세상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들 기태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딸 은지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둘 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 저녁 며느리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독 다정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안 받으셨죠? 제가 강남에 좋은 병원 잡아놨어요. 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챙겨주는 거라 믿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수님은 그걸 볼 수 없었죠. 그것이 3년 지옥의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미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의 삶이 끝나는 방향으로.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미란이 접수 창구 앞에서 상담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은 반복하고 가습을 끄는 걸 매번 잊으세요. 어젯밤에도 집 앞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상담사가 기록지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수님은 잡지를 넘기며 멀뚱히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수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란의 눈이 기록지를 확인하듯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수님에게 물었죠. 오늘 날짜가 언제죠? 수님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이요. 화요일. 의사의 펜이 멈칫했습니다. 정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옆에서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오늘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어제는 아들 이름도 못 알아보셨거든요. 의사는 보호자의 진술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게 함정이었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적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 단 한 줄이 수님의 인생을 바꿔버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병원 주차장. 미란이 차에 타자마자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됐어. 소견서 나왔어. 기태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죠. 잘했어. 은지한테는 내가 말할게. 그날 밤 기태는 캐나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치매 초기래.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우리가 모실 테니까 너는 거기서 열심히 살아. 1만 킬로미터 떨어진 딸은 오빠의 목소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은지가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죠. 오빠, 엄마 잘 부탁해. 일주일 후 기태가 수님의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죠. 엄마, 가게 그만하셔야 해. 의사가 위험하대. 수님이 국자를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나 아무데도 안 아파. 무슨 소리야? 기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건 76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수님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져 바닥에 쨍 소리를 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수님은 그걸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분식집 폐업 정리가 강제로 이뤄졌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항의했죠. 수님이 멀쩡한데 왜 문을 닫아? 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텅 빈 가게 안 수님이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 어디로 가는 거야? 40년을 지킨 가게가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고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태의 SUV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충남 서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빈집이었죠. 뒷좌석에서 미란이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공기 좋잖아요. 푹 쉬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수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는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 화면 아래에는 목적지 주변 상점 없음이라는 안내가 떠 있었습니다. 서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 삐걱거리는 마루, 깨진 유리창에 붙여놓은 판자. 기태가 짐을 내려놓고 말했죠. 한 달에 한 번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말해. 수님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태야, 휴대폰 좀 두고 가라. 은지한테 전화하게.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폰 고장 났잖아. 새로 사다 줄게. 그 새 폰은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손이 아들의 소매를 놓치며 허공을 잡았죠. 기태 부부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수님이 대문을 밀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찰칵 소리가 울린 뒤였죠. 수님이 대문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기태야? 대답 없는 빈길. 그 순간부터 76세 강수님은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이 논 위로 점 하나가 되어 꺼져갔습니다. 첫 달은 버틸만 했습니다. 현관 앞에 쌀 한 포대와 반찬 3통이 놓였고 수님은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었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양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반찬 1통과 라면 3봉지가 전부였던 겁니다. 아끼면 되지. 수님은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한 끼가 반 끼가 되고 반 끼가 물 한 잔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죠. 마당 한 구석에서 풀을 뜯어 된장에 찍어 먹기 시작한 건 넉 달째부터였습니다. 전화기도 이웃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님은 벽에 날짜를 긋기 시작했죠. 부엌칼 끝으로 하나, 둘, 셋. 100개가 넘어갈 즈음 칼이 무뎌져서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손끝에 피가 배었죠. 은지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못 박힌 창문에 부딪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끔 미란이 혼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서류를 내밀었죠.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세요. 요양원비 내야 해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요양원? 나 여기 있잖아. 미란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재산이 무슨 의미예요? 어차피 판단력도 없으시면서.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라는 포장이 없었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죠.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도장을 거부한 그날 미란이 수님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찍으라면 찍어. 수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논밭 한가운데 외딴 집이었죠.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수님의 손목에 시퍼런 멍이 올라왔습니다. 미란이 문을 쾅 닫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생각 잘하세요. 며느리는 돌아갈 때 자물쇠를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님이 부은 손목을 안고 웅크렸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찜통더위에 수님은 물로 몸을 적시며 버텼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 커튼을 뜯어 이불 삼아 덮었습니다. 기태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죠. 이러다 죽겠구나.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76kg였던 몸무게가
50kg 아래로 떨어진 걸 헐렁해진 바지 허리춤으로 알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집을 찾은 사람은 오직 미란 단 6번뿐이었죠. 수님은 죽지 않으려고 매일 마당을 걸었습니다. 딸이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 시간 서울에서 기태 부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해지한 적금 2억으로 명품백을 사고 호텔 뷔페를 다녔죠. 기태는 사무실을 강남으로 넓히고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매달 수님의 연금 130만 원이 기태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엄마 요양비로 쓰는 거니까. 기태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요양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은 단 한 푼도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새 카드를 꺼내 들었죠. 캐나다의 은지는 1년에 두세 번 오빠에게 전화해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기태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죠. 요양원에서 잘 지내. 근데 면회가 좀 힘들어. 코로나 이후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서. 은지가 물었습니다. 영상통화라도 시켜줘. 기태가 한숨을 쉬었죠. 엄마가 화면을 알아보지 못해. 다음에 상태 좋을 때 해볼게. 다음에.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의심하면서도 1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서천 마을 경로당에서 한 주민이 말했죠. 저 빈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본 사람? 김 여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어느 빈집? 강신의 할아버지 집. 밤에 불빛이 깜빡이더라고.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은 수님의 시아버지 집이었던 겁니다. 3년을 묻혀있던 비밀이 깜빡이는 불빛 하나로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경로당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김 여사는 수님과 40년 지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같은 시장에서 장을 봤죠. 3년 전 연락이 끊겼을 때 치매로 요양원에 갔다는 기태의 말을 믿었지만 빈집에 불빛이 깜빡인다는 이야기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며 왜 그 집에 불이 켜져? 다음 날 아침 김 여사가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야, 내 엄마 요양원 이름 좀 알려줘. 내가 과일이라도 들고 한번 가볼게. 전화기 너머 기태의 숨소리가 멈칫하더군요. 아, 이모. 면회 제안이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외부인은 못 만나요. 김 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름만 알려줘. 꽃이라도 보낼게. 기태가 말을 돌렸죠.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요양원 이름 하나 못 대는 아들. 김 여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즉시 SNS를 열어 강은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종합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은지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죠. 은지야, 이모야. 내 엄마 서천 할아버지 빈집에 있는 것 같아. 기태가 데려간 뒤로 아무도 내 엄마를 못 봤어. 은지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천 빈집? 요양원이 아니라 빈집. 3년간 오빠가 쌓아온 거짓말이 한 줄의 메시지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지가 즉시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정확히 어디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기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요양원이라니까. 갑자기 왜 그래? 은지가 다그쳤습니다. 요양원 이름 말해. 지금 당장. 김 이모한테 왜 이름을 못 댔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태가 전화를 끊었죠. 끊긴 전화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로 병원에 긴급 휴가를 내고
인천행 직항편을 예매했죠. 그 시각 전화를 끄는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란에게 달려갔죠. 은지가 눈치챘어. 서천 가기 전에 흔적 정리해야 해.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임장 원본 태워. 통장 거래 내역은 내가 정리할게. 새벽 거실에서 미란이 서류 뭉치를 화분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제가 흩날렸죠. 하지만 은행 전산 기록과 CCTV까지는 지울 수 없다는 걸, 이 부분은 아직 몰랐습니다. 기태가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천이었죠. 기태가 새벽 2시에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머니를 빼돌려 다른 곳에 숨기고 은지가 와도 빈집만 보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핸들을 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은지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하지만 인천행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뒤였습니다. 12시간 후면 은지가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숨기려 달리고 딸은 어머니를 찾으려 날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4시 30분 기태가 서천집에 도착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죠. 수님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기태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기태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다른 데로 가야 해. 수님이 저항했죠. 어디로? 왜 이래? 기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문하지 마. 빨리. 아들의 손에서 어머니를 향한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님이 겁에 질려 현관으로 끌려 나왔죠. 기태가 어머니를 차에 태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포장길 끝에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죠. 논 한가운데 외길. 새벽에 이 길을 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은지가 내렸습니다. 남매의 눈이 마주쳤죠. 그 사이에 팔을 잡힌 채 서 있는 뼈만 남은 어머니. 증거인멸은 실패한 겁니다. 딸이 12시간을 단숨에 날아왔기 때문이었죠. 은지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지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오빠, 손 치워. 기태가 웃으며 말했죠. 은지야, 오해야. 엄마 새벽에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려던 거. 은지가 끊었습니다. 요양원? 이 집이 요양원이야? 못질한 창문이? 자물쇠가? 기태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수님이 아들의 손에서 빠져나와 딸 뒤로 숨었죠. 어머니가 아들 뒤가 아닌 딸 뒤에 숨은 순간 모든 게 역전된 겁니다. 기태의 팔이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차에 태우며 기태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자. 엄마 치매라며? 검사 다시 받는 거 문제 없지? 기태가 입을 열었죠. 이 새벽에 무슨 병원을. 은지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문을 닫고 출발했죠. 백미러 속에서 기태가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기태는 쫓아가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님이 뒷좌석에서 조용히 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천군 병원 응급실. 새벽 5시였습니다. 의사가 수님의 상태를 보고 표정이 굳었죠. 영양실조의 탈수, 다발성 타박상입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3년입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해주세요. 3년 전 치매 초기 소견을 받으셨거든요. 의사가 수님에게 물었죠. 환자분, 오늘 날짜 말씀해 보시겠어요? 수님은 벽에 날짜를 긁어온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죠. 수님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이요. 정밀 인지기능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은지 앞에 결과지를 내밀었죠. 이분은 인지 기능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치매 소견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완전히 정상 범주입니다. 은지의 손이 결과지를 쥐고 떨렸습니다. 3년간의 치매는 완전한 거짓이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연기 한 번이 어머니의 3년을 빼앗은 거죠. 은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기억나? 수님이 끄덕였죠. 은지가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적금 해지 완료. 2억 전액 기태명의 계좌로 출금. 연금 계좌 매달 130만 원 자동이체. 3년간 총 4,680만 원. 합산 2억 4,680만 원. 은지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2억 4천. 엄마 평생을. 숫자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굶었던 날의 무게였습니다. 은지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로 올라갔죠. 여보세요, 경찰이죠? 사기, 유기, 사문서 위조로 신고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적었죠. 수님이 침대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오빠를 그렇게까지. 은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이 이거야. 숫자로 보여?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3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죠. 수님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지가 전화를 끊은 직후 병원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였죠. 결국 쫓아온 겁니다. 응급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기태가 숨을 몰아쉬며 웃었습니다. 은지야, 왜 이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야. 오해라니까. 은지가 진단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오해야? 치매 아니래. 기태의 웃음이 얼굴에서 벗겨지기까지 정확히 3초가 걸렸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죠. 은지가 통장 내역을 기태의 얼굴 앞에 펼쳤습니다. 적금 2억 해지. 연금 4,680만 원 이체. 이것도 오해야, 오빠? 기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뒤에서 수님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더 이상 감싸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기태가 입을 열려는 그 순간 복도에서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은지가 건 전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한 겁니다. 강기태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기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적금 해지 위임장, 감정 결과, 도장 위조로 나왔습니다. 변명 있으시면. 기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죠. 아내분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손가락이 옆을 가리킵니다. 기태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내에게 죄를 돌릴지 혼자 안을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별도 조사실에서 미란이 소환됐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가 치매 맞다니까요. 우리가 간병한 거예요. 3년간 쌀도 갖다 드리고.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차 정밀검사 결과입니다. 인지기능 정상.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수사관이 2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위임장 도장, 감정 결과 위조. 미란의 비명이 조서실 밖까지 울렸습니다. 미란이 책상을 잡고 주저앉았죠. 다시 기태의 조사실. 수사관이 CCTV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3년간 미란이 서천집을 방문한 6번의 기록, 매번 30분 이내에 돌아간 시간이 찍혀 있었죠. 간병이라면서 하루에 30분만 계셨습니까? 기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맡아놓으려고 했어. 수사관이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죠. 잠깐이 3년이 됐다? 변명이 자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태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죠. 미란의 조사실에서도 추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죠. 적금 2억 해지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미란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쓴다고. 수사관이 카드 내역을 펼쳤죠. 명품백 구매 12건, 호텔 숙박 27건, 해외 쇼핑 9건. 이게 사업입니까?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죠. 어머니가 풀을 뜯어먹던 시간, 며느리는 백화점에 있었던 겁니다. 미란의 손이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도 명품을 들고 온 거였죠. 기태와 미란이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죠. 위임장 위조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기태가 돌아봤죠. 뭐, 네가 먼저 적금 해지하자고 했잖아. 도장도 네가 파왔잖아. 부부의 공범 관계가 공범 와해로 바뀌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거죠. 대질 조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복도에서 은지가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수사관이 나와 말했습니다. 둘 다 혐의 소명 충분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죠. 손에 쥔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기, 유기, 사문서 위조. 민사도 함께 진행해 달라고. 은지의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은지가 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보고 있었죠. 엄마, 다 끝났어. 수님이 돌아봤습니다. 기태가 어떻게 됐니? 은지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죠. 감옥 갈 수도 있어.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죠. 감옥에 갈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그래서 더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앉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님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죠. 은지는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중얼거렸죠. 기태야, 네가 왜 그랬니? 대답 없는 천장. 창밖으로 서천의 별이 보였습니다. 3년간 못 박힌 창문 틈으로만 보던 하늘을 이제 가리는 것 없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수님에게 남은 건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기태와 미란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청석 첫째 줄에 수님이 앉았죠. 은지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이 피고인석의 아들을 향했죠. 어머니와 아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날이 온 겁니다. 기태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기, 존속유기, 사문서 위조, 피해 금액 2억 4,680만 원, 유폐 기간 1,095일. 법정이 조용해졌죠. 미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시골에서 요양시킨 것이며 재산 관리는 위임에 따른. 검사가 끊었죠. 자물쇠를 밖에서 잠그는 요양이 어디 있습니까? 못질한 창문이 간병입니까? 변호사의 변명이 법정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죠. 재판장이 피해자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를 바라봤죠. 말리려 했지만 수님이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게. 은지가 놀랐죠. 수님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76세의 마른 몸이었지만
등은 곧았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죠. 모두가 이 어머니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떨궜죠. 수님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불이 없어서 커튼을 뜯어 덮었어요. 배가 고파서 마당 풀을 뜯어 된장에 찍어 먹었어요. 전화기가 없어서 아들한테 한 통 할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님이 이어 말했죠. 그래도 원망 안 했어요. 내 아들인데 이유가 있겠지 했어요. 3년의 지옥을 그 짧은 문장들에 담은 겁니다. 기태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수님이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태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려 했죠. 엄마 미안해. 제발.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수님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죠.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풀 뜯어먹으면서도 내 걱정했다. 추워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기태 잘 살고 있을까 생각했다. 법정이 정적에 잠겼죠. 그리고 수님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기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주저앉았죠. 미란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기태가 고개를 번쩍 들었죠. 뭐, 네가 먼저 적금 해지하자고 했잖아. 도장도 네가 가짜로 팠잖아. 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서천에 가두자고 했잖아.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죠. 부부가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공범은 결국 적이 되는 법이었죠. 방청석의 은지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고 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았죠.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강기태 징역 5년, 피고인 박미란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잡으며 말했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혈연 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극히 비도덕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고령에 침몰하는 점에서 더욱 중합니다.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없었죠. 아들의 등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등을 보지 않았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 로비였습니다. 수님이 유리문 앞에 섰죠. 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 섰죠. 엄마, 끝났어.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뭔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눈끝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건지 아들을 놓아준 건지 수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유리문 너머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수님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 은지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집이었죠. 아침 6시 수님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몸무게는 60kg로 돌아와 있었죠. 3년간 닫혀있던 창문을 수님은 이제 매일 스스로 열고 있었습니다. 못자국 없는 창틀 위로 햇살이 들어왔죠. 동네 공원 벤치에서 김 여사와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죠. 수님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수님이 웃었습니다. 내가 3년을 굶었는데 지금은 하루 세 끼 먹으니까. 웃음이었지만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수님이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덕분이야. 네가 은지한테 연락 안 했으면 나 거기서 죽었어. 40년 우정이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이 여자를 살린 겁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손을 잡고 공원 벚꽃을 바라봤죠. 은지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병원에서 간호사직을 구했죠. 주말마다 어머니와 시장을 돌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딸에게 말했죠. 은지야, 내 인생 사는 거 미안하다. 은지가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 딸이 포기한 게 아니라 딸이 선택한 거였죠. 식탁 위에 두 사람분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던 방에서 혼자 밥을 먹던 수님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죠. 어느 날 우편함에 교도소 소인이 찍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이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죠. 뜯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넣었죠. 서랍 안에는 같은 봉투가 이미 5개 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봤죠.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 편지를 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오피스텔에 울렸죠. 수님이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바늘이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죠. 치매 따위 걸린 적 없는 또렷한 76세의 손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보고 싶다라는 가사가 흘러나왔죠. 수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구를 떠올렸는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인지 아들인지. 바늘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수님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실아놀이 무언가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도리였죠. 공원 산책길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세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죠. 딸이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빈집에서 벽을 향해 혼잣말하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단단함이었죠. 딸이 있어요. 그 세 글자가 수님이 다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님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향했죠. 혼자가 아닌 발걸음으로. 밤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수님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기태의 편지 묶음을 꺼내봤죠. 봉투 위에 적힌 아들의 글씨. 한참을 들여다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열어보마. 다시 서랍에 넣었죠. 불을 껐습니다.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죠. 어둠 속에서 수님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잠이 왔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죠. 수님이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창가 화분에 꽃이 하나 피어 있었죠. 어제까지 없던 봉우리였습니다. 수님이 일어나 화분 앞에 섰죠. 손끝으로 꽃잎을 만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접히며 미소 아닌 미소가 번졌죠. 3년을 어둠 속에서 버텼던 여자가 오늘 아침 꽃 한 송이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못자국 없는 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님이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님 여사의 서랍 속에는 아직 열지 않은 편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언제 열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님 여사가 다시 자기 손으로 창문을 열고 자기 발로 세상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40년 우정이 보낸 메시지 한 줄과 딸의 한 걸음이 한 사람의 생을 되살렸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부디 그런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